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리뷰입니다. 하이퍼리뷰 프리미엄 정식 컨설팅 13번째 시간으로 이번에 주제는 나에게만 유리한 것은 없다 라는 주제입니다. 특히 이제 올해처럼 수능이 매우 어려웠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불수능이라고 불리우고, 수능을 이렇게 어렵게 보다 보면 결국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전 영역을 고르게 시험을 잘 본 학생들의 숫자가 많지 않다죠. 수능이 어렵다 보면 국어 시험만 잘 봤거나 또는 수학만 잘 봤거나 국어 수학을 잘 봤는데 영어를 못 봤거나 이런 학생들이 많고, 결국은 영역별 편차가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제 이런 학생들은 자신의 성적에서 유리한 전형과 방식을 찾겠죠. 그러면서 조금 더 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게 되어진다. 그런데 이것이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과 대부분 그러한 전형들을 찾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에게만 유리한 전형은 없다.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은 유리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곳에는 결과적으로 다른 학생들도 유리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경쟁률이 높아지면 결과적으로 유리함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정시 원서 지원 하시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꼭 고려하셔야 될 가장 위험한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원 구간에 대한 결정, 이것이 첫 번째 내용인데,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우리가 입시 데이터나 입시의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은 본인의 성적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과 지원 구간에 대한 부분들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수능 성적표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대학 정도를 갈 수 있겠다 정도를 아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표는 이제 연세대학교 일부 학과인데, 내 성적으로 연세대학교 정도를 갈 수 있겠구나, 또는 내 성적으로 숭실대 정도 갈 수 있겠다, 또는 숙명여대 정도 갈 수 있겠다 정도는 알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내 성적으로 연세대학교 무슨 학과를 갈 수 있다고 지정하기는 어렵다. 왜 지정하기 어려운 거냐면, 결과적으로 이 구간이 그대로 멈춰져 있으면 지정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수학과가 전년도에 연세대학교 전체 순위 12개의 학과 중에서 만약에 6번째 학과였었다라고 한다면, 이 입시 결과가 2022학년도에도 그대로 유지가 되면 수학과는 연세대학교 중위권 정도의 학과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원서를 써서 붙는다는 조건이고, 그게 내년도에도 바뀌지 않으면 원서 지원이 실패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 수학과가 2021학년도에는 중위권 학과였지만 2022학년도에는 이게 상위권 학과가 될 수도 있고 하위권 학과가 되어질 수도 있죠. 학생들이 원서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 다시 말하면 학생들의 경쟁률이 몰리느냐, 아니면 학생들이 상위권 학생들이 하향 안정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점수 구간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컨설팅을 받거나 자료 분석을 하거나 데이터 분석을 하거나 아무리 해도 그것은 결론은 2021학년도, 2020학년도의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한 2022학년도의 예상 수치일 뿐인데, 이 예상이 적중될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은 사람이 원서를 어떻게 쓸지 모르기 때문에, 또 원서 지원의 목적이 모든 분들이 안정 지원에만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상향 지원의 원서도 있고, 어떤 분들은 상향 중에서도 재수를 염두에 두고 버리는 원서 지원도 정시 지원은 상당히 많아요. 수시 지원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구간 변동이 매우 심하다. 결론은 뭐냐면 데이터 분석,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 대학과 지원 구간에 대한 부분들을 알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대학교 무슨 학과를 특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왜? 점수의 구간의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연세대학교의 2021학년도와 2020학년도의 입시 결과와 구간 변동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히 봅니다. 자, 물론 연세대학교 학과가 12개가 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하위 학과까지 범위를 넓히게 되어지면 구간 변동은 매우 심해요. 상위 12개 학과 정도를 우리가 비교해서 보면, 첫 번째는 2020학년도에는 가장 높은 학과가 무슨 학과였어? 컴퓨터 공학과였었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학과가 전기전자공학부였었는데 2021학년도로 가면서 1위와 2위의 구간이 바뀝니다. 그렇죠? 1위와 2위가 구간이 바뀌고, 그리고 밑으로 오게 되어지면
2020학년도에는 7위권의 학과에 있었던 화학과가 2021학년도로 가면 9위로 떨어지고요. 반대로 10위에 있었던 도시공학과가 2021학년도로 가면 도시공학과가 7위로 바뀌는 거죠. 결국은 상위권도 구간 변동이 심하지만 하위권에서도 학과의 구간 변동이 계속 바뀐다는 거죠. 그렇죠? 건축공학과도 전년도에는 9위였었지만 8위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8위였던 시스템공학과는 어디 갔습니까? 10위로 떨어졌죠. 이 구간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 성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학과가 어디냐, 이걸 결정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들은 원서를 쓸 때 항상 이 모집 단위 내에 하위권에 속하거나 중위권에 속하거나 상위권에 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과연 내가 하위권에 속할 때 과연 어떤 학과를 결정할지, 중위권의 학과를 어떤 걸 결정할지, 상위권 학과를 어떤 거를 결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결론적으로 이걸 우리가 이제 결정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원 구간을 결정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이 꼭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첫 번째는 지원 가능 구간이 내 점수대가,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라고 하면 연세대학교 구간 중에서 내 성적으로 지원한 구간이 상위 구간인지 중위 구간인지 하위 구간인지에 대한 것은 꼭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상위 구간인지 중위 구간인지 하위 구간인지에 대한 걸 꼭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아셔야 되는 거는 이 구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 돼요. 이거를 이제 전에 제가 경쟁률 설명하면서 구간에 대한 특징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이 대학의 원서 지원이 무엇인지를 뚜렷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내가 연세대학교에 지원하는 목적이 연세대학교를 안정적 지원하면서 서울대로 가기 위한 것이냐, 연세대를 안정 지원하면서 약대나 치대 쪽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목적, 다시 말하면 연세대학교를 안정 지원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연세대학교를 상향 지원해서 붙이려고 하는 건지, 내가 서강대나 성균관대에 원서를 쓰면서 연세대를 쓰는 건지, 아니면 건국대를 쓰면서 연세대를 쓰는 건지에 따라서 목적이 달라지고, 목적에 따라서 구간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원서 지원의 목적이 뭐냐, 이거를 결정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년도의 입시 결과를 분석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전년도의 입시 결과라든가 전년도의 경쟁률이라는 것을 분석하는 이유는 이게 바로 공개 정보죠. 공개되어진 정보들을 해석하는 거고, 이 공개 정보는 나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꼭 아셔야 돼요. 나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고, 이 공개된 정보를 일반 대중들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역해석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공개되어진 정보를 분석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가게 되어지면 가나다군의 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예상하셔야 돼요. 가나다군이.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가나다군의 군변동이 되게 심하죠.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서울대학교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하면서 연세대 고려대가 가군으로 이동하면서 대학 자체가 군이 바뀐 경우도 있고, 또 숙명여대처럼 중위권 학과지만 군 자체가 바뀐 경우도 있고, 또 일부 학과는 군 변동은 없지만 학과 변동이 발생이 되어진 거, 일부 학과에서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전년도와는 완전히 지도가 바뀌었거든요. 지형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올해 새롭게 바뀐 지형 구조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의 대학 또 하나의 학과를 결정하시게 되어질 때 여러분이 꼭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첫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성적이 이 대학의 구간 중에서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어디에 위치하는지 정도를 아실 수 있죠. 두 번째는 이 대학의 지원의 목적이 상향 추합을 목적으로 삼는 건지 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삼는 건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년도의 입시 결과와 전년도의 경쟁률의 분석을 통해서 공개되어진 정보의 해석을 통해서 이것을 역해석해내는 방법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올해는 군변동이 바뀌면서 지형 자체가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만약에 연세대학교를 쓴다면 연세대학교의 이 학과에 쓰는 학생들이 나군이나 다군에서는 어디에 원서를 쓸 것인지, 또 연세대학교 가군에 유입되어지는 학생들은 가군과 다군 중에서 어떤 학과에서 어느 정도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유입이 되어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것을 예상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슨 말이냐면 입시기관에서 일반적인 상담을 통해서 결정되어지는 요소, 자녀분의 성적으로는 이 정도 대학에 이 학과 가능합니다. 이런 말들을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원서를 썼을 때는 결국은 구간 변동이 발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학생이 몰림에 따라서 합격이 불합격할 가능성도 높다. 특히 모집 단위 내에서 하위권 학과인 경우는 특히 입시 결과의 변동이 매우 크고 해마다 입시기관의 예측이 틀리는 구간은 어디냐면 하위권 구간이에요. 하위권. 그렇죠? 하위권 구간은 학생들이 몰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은 반드시 하위권 학과에 꼭 하나를 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하위권 학과는 모집 단위 내의 하위권 학과지만 결국은 아래에서 상향을 치는 구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상향을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모집 단위의 하위권 학과에 원서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통된 걱정거리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할 점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수능이 어려워졌어. 그럼 어려워졌다는 얘기는 국어, 수학, 영어, 사탐이나 과탐을 다 잘 본 학생들보다 부분적으로 잘 본 학생들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겠죠. 수학만 잘 본 학생, 국어만 잘 본 학생, 수학, 국어는 잘 봤는데 영어를 못 본 학생. 이런 학생들은 결국은 뭐냐면 본인이 잘 본 과목을 어떻게 극대화시키면서 못 본 영역을 조금 반영 비율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해서 상위권 대학을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런 학생들이 뭘 생각하게 되냐면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에서 본인이 잘 본 과목의 반영 비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대학을 찾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을 따지게 되어지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한양대학교를 경영학과를 비교하면 지금 보시면 서강대학교 경영학과는 수학의 반영 비율이 43.3%,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 글로벌금융은 원래 수시에서 선발하다가 올해부터 정시에서 선발하는데 글로벌금융은 수학의 반영 비율이 45%예요. 문과 학생들, 일반적으로 문과는 수학보다 국어의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들이 대부분이고 아니면 수학과 국어의 반영 비율이 비슷한 경우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과임에도 불구하고 수학의 반영 비율을 높게 둔다라고 한다면 자연계 학생들에게 유리하거나 또는 문과 학생들 중에서 국어를 못 봤지만 수학을 잘 본 학생들이 유리하겠죠. 그러면 문과 학생들 중에서 내가 수학 시험을 잘 보고 국어를 못 본 학생들은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은 서강대나 중앙대, 글로벌금융 같은 학과에 원서를 썼었을 때 유리하다는 판단이 나오겠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마치 협곡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협곡. 계곡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결국은 계곡으로 몰리고 협곡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불리질 수밖에 없어요. 몰살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결국은 뭐냐면 나에게만 유리한 전형이 아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나는 국어를 못 보고 수학을 잘 봤기 때문에 수학의 반영비율이 높은 학과가 유리할 거라고 판단되어지지만 올해처럼 수능이 불수능이 발생이 되어지면 상대적으로 영역별 편차가 큰 학생들, 다시 말하면 국어와 수학의 100분위 평균이 10% 이상 벌어지는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지게 돼요. 그럼 그런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전형이 여기밖에 없거든요. 대학의 선호도도 높고 학과 선호도도 높고 거기에 따라서 반영 비율도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나만 유리한 것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유리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고 대신 이런 전형들은 다른 대학에 합격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대학들은 이런 전형 방식을 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수학시험을 잘 본 학생들이 서강대나 중앙대학교 글로벌금융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지만 다른 대학으로 가게 되어지면 수학 반영 비율이 줄기 때문에 이동 가능성이 떨어진다. 결과적으로 되게 위험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내가 수학시험을 잘 보고 문과임에도 불구하고 국어시험을 못 본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사실은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형 방법의 유리에 따라서 대학을 결정하긴 하겠지만 이러한 학과의 결정은 안정지원이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매우 수능의 영향에 따라서 변동수가 많기 때문에 불안정한 원서 지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의 입시 결과를 봤더니 내 성적으로 서강대나 중앙대학교 이 정도는 합격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건 전년도의 수능을 바탕으로 한 입시 결과를 기반으로 예상하는 거고
올해 수능은 전년도 수능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되게 위험한 구간이 되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정시에서 나에게만 유리한 전형은 없습니다. 나에게만 유리한 것이 아니라 나만 유리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구간이고 결국 이런 구간에는 경쟁률이 쌓이고 경쟁률이 쌓이면 유리함은 사라진다 라는 것을 꼭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숙명여대 같은 경우도 그렇죠. 자연계 학생들 중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연계다 보니까 자연계는 숙명여대가 IT공학부가 국어가 25%, 수학이 35%, 응용물리가 국어가 25, 수학이 35% 좋은데 지금 숙명여대 수학과 같은 경우는 수학 반영 비율이 50%, 그 다음에 통계학과 같은 경우는 수학 반영 비율이 50%예요.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자연계 학생들 중에서 다른 거 다 잘 못 보고 수학만 월등히 볼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여기밖에 없어요. 왜? 이 숙명여대를 선택하지 않으면 틀림없이 대학이 숙명여대 이하로 다 떨어질 거예요. 이 전형을 선택한 학생들이. 그러면 결국은 이러한 전형에는 학생들이 과밀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하면 어느 대학교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의 영역을 반영했었을 때 100분위가 90%인 대학이 있다면 그 대학에서 만약에 3개의 영역을 반영한다면 그 대학의 100분위는 94%가 된단 말이에요. 같은 대학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숙명여대의 수학이나 통계학과의 숙명여대와 IT공학과와 응용물리학과의 숙명여대는 다른 숙명여대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학이나 통계학과의 숙명여대가 훨씬 더 100분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 되게 위험한 구간이라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이 24이트의 자료를 막 뒤지고 또 상담을 막 받다 보면 내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없어. 하지만 가만히 보니까 내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수학을 잘 봤기 때문에 수학 반영 비율이 높은 이런 대학에 갈 수 있어. 또 대학도 마음에 들어. 충분히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그 다음에 꼭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정시는 나에게만 유리한 전형은 없다. 내가 유리하면 상대도 유리할 거고 서로가 유리하다고 판단되어지면 결과적으로 여기는 협곡이기 때문에 누적이 쌓여요. 경쟁률이 쌓이게 되고 경쟁률이 쌓이면 더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꼭 이해하시면서 원서 지원하셔야 되고 결국은 수학시험만 잘 본 학생들은 이와 같은 전형의 원서를 안 쓸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해하실 점은 안정지원이 결코 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능 활용 점수에 대한 부분이 있겠어요. 수능 활용 점수.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능의 활용 점수는 100분위 점수를 활용하여 평가를 하는 대학들이 있고 표준 점수를 활용하여 평가를 하는 대학들이 있고 또 표백을 활용하여 변환 점수를 활용하여 평가를 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성적에 지금 표준 점수 100분위를 가지고 막 활용하고 막 계산할 필요 없거든요. 사실은 요즘에는 그냥 인터넷에다가 내 성적만 대략적으로 넣어도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을지는 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컨설팅을 받거나 여러분들이 입시 정보를 추적하고 또는 인터넷에다가 얼마의 금액을 지불하고 난 다음에 내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을 알아보는 거,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이거예요. 내 성적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의 범위를 추측하는 정도는 가능하다. 알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범위 추측하고 구체적으로 학과를 지정하는 경우나 두 번째는 상향을 기대하는 경우는 결국은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시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이거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 100분위 점수를 반영하는 경우와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경우 사실 일반적인 대학에서는 큰 차이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비슷한 대학 내에서 표준 점수 100분위가 나눠지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대학들은 100분위로 반영하는 경우고 일부 대학만 대부분의 대학은 표준 점수 반영하고 일부는 100분위 반영하고 또 100분위 반영하는 대학과 표준 점수 대학이 상하가 많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많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특히 이제 100분위와 표준 점수를 고민해야 되는 구간이 있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원대 의예과, 건양대 의학과, 조선대 의예과, 동아대 의예과, 전남대 의예과, 경상국립대 의예과, 전북대 의예과처럼 가군에 있는 의대, 다시 말하면 비슷한 성적대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원서를 쓸 구간이죠. 그 구간 내에서 강원대, 건양대, 조선대는 100분위를 반영하고
동아대, 전남대, 경상대학교는 표준점수를 반영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학생들이 여기에서는 1점 또는 0.1점의 점수가 매우 합격에 중요하다 보니 본인이 나는 표준점수로도 유리해, 나는 100분위 점수 유리해를 판단하게 되죠. 내 성적을 봤더니 나는 100분위로 보니까 더 유리해, 나는 표준점수를 활용하면 더 유리해, 그러니까 100분위로 활용하는 게 유리하니까 나는 어느 대학에 원서 써야 돼, 강원대, 건양대, 조선대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100분위로 유리해, 표준점수로 유리해 라고 하는 것은 단지 전년도의 입시 결과 그리고 올해 수능 성적표에 나와 있는 걸 바탕으로 삼는 거일 뿐이지 실제 학생들이 원서를 어떻게 쓸지 예측하기 어려운 거예요. 나만 100분위에 유리한 게 아니라 비슷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다 100분위가 유리하다고 판단되어질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유리하다고 생각했던 100분위 구조에 많은 학생들이 원서 지원에 몰릴 수도 있다라는 점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올해 특히 입시 변화가 되게 심하거든요. 2022학년도의 입시의 변화는 첫 번째는 수능이 전년도에 비해서 매우 어려워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수능 전체적인 구조가 바뀌었고, 두 번째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대학들의 군 변화가 발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가군, 나군, 다군에서 연쇄적인 이동이 벌어지는데 연쇄적인 이동이 벌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는 우리는 원서를 쓸 때 뭘 가지고 원서를 쓰지? 2021학년도 전년도의 입시 결과, 전년도의 충원율, 전년도의 경쟁률 이걸 보면서 올해 원서를 쓰는데 이 전년도의 충원율이나 경쟁률이나 입시의 결과는 어디에서 만들어졌어? 2021학년도의 지도 안에서 지원구조 내에서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2022학년도로 가면서 지원구조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구조가 바뀌면 결과적으로 2021학년도 입시 결과를 받고 그대로 원서를 썼을 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반대로 가면 그걸 잘 이해하면 그 안에서 틈새를 찾아낼 수 있다라는 점이고, 그걸 통해서 낮은 성적에서도 추합이 가능한 구간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성균관대학교를 지금 보시면 성균관대학교는 사실 2021학년도에서 2022학년도로 가면서는 많은 변화가 있진 않아요. 그런데 2020학년도에서 2021학년도로 가면서 변화가 발생이 되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성균관대와 서강대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았습니다. 또 그걸 기회로 삼아서 실제 본인 성적에서 추합을 통해서 합격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2020년도에는 나군에서 의예과, 전자전기, 수학교육, 컴퓨터교육, 그 다음에 자연과학 계열이 나군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2021학년도로 가면서 자연과학 계열이 가군으로 이동을 했어요. 가군. 이동했고, 그리고 가군에 있던 글로벌 바이오, 반도체 시스템, 소프트웨어, 공학 계열, 건설, 환경공학과 중에서 공학 계열만 가군에 그대로 존재하고 글로벌 바이오나 반도체 시스템, 소프트웨어, 건설, 환경공학과가 전체가 다 나군으로 이동을 했죠. 군 전체가. 그렇죠? 이게 성균관대학교가 가군으로 나군으로 이동하는 거는 결국은 중요한 점은 성균관대가 가군에 있으면 2021학년도에 나군에 연세대와 고려대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2020학년도에는 여기에 연세대 고려대가 있었기 때문에 글로벌 바이오나 반도체 시스템, 소프트웨어, 건설 환경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 일부는 연세대 고려대를 이동할 수 있었는데 2021학년도로 가면서 겹치는 거죠. 이 구간이. 그러니까 이 구간에 있는 원서를 쓰는 학생들 2021학년도에 반도체 시스템, 글로벌 바이오, 소프트의 원서를 쓰는 분들은 연세대 고려대의 원서 지원을 포기하고 성균관대를 선택하신 분들만 원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0에서 21로 가면서 입시 구조 바뀌었겠죠. 그리고 2021에서 2022로 가면서는 그대로 군만 바뀐 거죠. 이렇게. 자, 군만 바뀌었지만 별 변화 없어요. 여기 있던 나군이 가군으로 이동했고 또 연세대 고려대는 가군에 있다가 나군으로 이동했으니까 큰 변화가 없고 대신 약학과가 새로 신설이 되어졌다는 게 특징이다. 근데 입시의 변화는 2020에서 21년도로 바뀌었을 때 1년, 이때 첫 번째죠. 확 변화가 바뀌었지만 그 변화가 정착이 되는 시기는 2년 차예요. 대부분 다. 첫 해년도는 쉽게 말하면 모집 인원이 많이 늘어나면 일시적으로 경쟁률이 떨어질 수 있지만
그 다음 연도에 다른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2022학년도의 입시의 결과가 2021학년도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인지, 아니면 입시가 정착이 되어지는 2년 차에서 그게 새로운 양상으로 나타날지가 되게 의문이기 때문에 결국은 성균관대학교 2022학년도는 되게 불안정한 입시의 결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측이 되게 어렵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성균관대학교 자연계열에 보면 입시 결과, 그 다음에 충원율을 보면, 자, 반도체 시스템이나 글로벌 바이오나 소프트웨어 학과는 전년도의 충원율이 2020년도에는 171%, 184%, 95%였다가 2021학년도로 가면서 47%, 58%, 20%로 경쟁률이, 충원율이 대폭 떨어졌죠? 충원율이 대폭 떨어진 것은 바로 2021학년도로 가면서 연세대 고려대와 겹치는 거죠. 지금 나와 있는 반도체 시스템과 글로벌 바이오가 겹치기 때문에 결국은 이동 가능성이 떨어진다. 그러므로 결국은 충원율이 하락하고, 충원율이 하락하게 되어짐에 따라서 경쟁률도 하락하게 되는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게 바로 2021학년도에 나타난 결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연과학계열은 2020년도에는 나군에 있다가 2021학년도에 가군으로 이동하면서 경쟁률이 상승했고요. 그리고 2020년도 가군에서 2021학년도 나군으로 이동하면서 전체적으로 경쟁률과 충원율이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단지 성균관대 문제만이 아니라 많은 대학들이 연쇄적으로 이동이 발생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거 꼭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 내가 어디를 쓰고 싶은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대학을 중심으로 그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어느 전형에서 어떤 과에서 유입이 이루어지는지, 또 이 학과에 원서를 쓴 학생들이 상향 지원을 노리면 어느 대학이나 어떤 과로 빠져나가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로테이션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셔야만 입시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 특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성균관대의 모집군의 변화, 정시에서의 모집군의 변화는 작년의 지형과 완전히 새로운 지형의 결과인데, 우리는 어떻게 작년도 입시 결과를 보고 그걸 그대로 적용을 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입시 기관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입시 기관에서 대학의 합격 점수를 맞추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수능시험 보시고 난 다음에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해서 수능 예상 등급 컷을 맞췄지만, 전에도 제가 영상을 드렸지만 사실 1등급부터 8등급, 9등급까지 제대로 맞추는 게 없어요. 다 틀리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를 입시기관에서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뭐 대선처럼 출구조사를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성적을 다 받아내가지고 성적을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게 예를 들어서 하나의 국어 성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국어, 수학, 영어에다 사탐, 과탐이기 때문에 그걸 다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실제 문제를 풀어보고 난 다음에 난이도 평가하고 난 다음에 전년도 성적에 대입을 해가지고 예상 등급 컷을 추정해서 발표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한 예상 등급 컷이 하나도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한 1등급부터 9등급, 최소한 1등급부터 3등급은 맞춰야 되는데 그것도 못 맞추는데 어떻게 모든 대학의 학과의 예상 점수를 맞춥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결국은 입시 기간은 어떻게 하냐? 대략적으로 전년도 점수를 가지고 예상 등급 컷을 띄워놔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자기 성적을 돈을 내고 입력하고, 사실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내고 입력하면서 어느 대학 어떤 과를 가고 싶다는 걸 계속 원서 지원하죠. 학생들이 모의 지원을 하면 그걸 토대로 해서 계속해서 입시 데이터를 축적시켜 나가면서 바꿉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수능 보고, 수능이 아니라 원서 지원이 마지막 끝나는 날까지도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내가 어디서 봤더니 내 성적으로 이만큼 대학을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선생님은 왜 이렇게 얘기하세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죠. 좀 지나면 계속 그게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마지막에 가서는 입시 기간은 최대한 다 낮춰놓죠. 왜? 낮춰놔야 붙지. 붙어야 불만이 없고, 여기 사이트 보고 붙었더니 원서 썼더니 붙었구나, 100% 합격한다, 이런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가끔 이제 학부모님들이 전화하셔서 물어보는 분들 중에서 컨설팅을 받으면 100% 합격합니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질문을 하지 않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학을 못 가서 컨설팅을 받거나
대학을 못 가서 자료 분석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대학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맞췄으면 돼요. 아무데나. 그거 붙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은 대학을 가려고 하고 더 높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자신의 성적대보다 더 높은 대학을 가려고 하면 위험이 따르게 되고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고, 가능성이 100%가 아니라 50%, 20%, 10%가 되는 거죠. 가능성이 높아지면 당연히 불합격할 가능성은 높아지는 거고, 대신 합격의 의미는 훨씬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입시기관에서 지원 대학과 학과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입시 정보를 활용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가는 거야? 추정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 원서 접수 마지막 날 이후까지도 그 점수의 예상 등급 것이 계속 변동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쯤 인터넷에 접속하셔서 보시는 분들은 아마 정시 모집 원서 접수 끝나고 나음에도 계속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발표 나고 난 다음에 봐야 되고, 발표 나고 또 예비번호 받으면 또 봐야 되고, 계속 그거 앉아서 분석하셔야 되는데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기 때문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너무 많은 시간 동안 컴퓨터에 매달리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교차 지원이에요. 교차 지원에 대해서 올해 말씀을 많이 하시죠. 어디 가서 컨설팅을 받고 왔더니, 입시 설명회를 보고 왔더니 교차 지원이 기회라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당연히 교차 지원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인문계 학생인데, 인문계는 당연히 국어가 중요한데 국어를 못 본 거죠. 그럼 그런 학생들이 수학을 잘 봤어. 그럼 수학 반영 비율이 높은 쪽을 선택하다 보면 일부 문과 쪽에서 수학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이거나, 아니면 자연계 중에서 인문계 학생이 자연계로 교차 지원이 가능한 대학에 관심을 갖게 되어져 있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들을 중심으로 간단히 정리하면 광운대학교 정보융합학부, 여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학의 반영 비율이 35% 반영하죠. 그러니까 수학 반영 비율이 높으니까 국어에 비해서 15%가 높으니까 유리하고, 두 번째는 자, 황미기, 그쵸, 확물과 통계, 그 다음에 미적분 기하 중에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문과 학생,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이 다 가능해요. 그 다음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우리가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한 자연계 학생에게서 가산점을 몇 %를 주느냐인데, 지금 보면 가산점이 10%죠. 그리고 사회과학을 선택할 수 있지만 과탐을 선택한 학생에게 5%를 주면 사실상 15%거든요. 이런 거는 무슨 말이냐면 자연계 학과고 교차 지원이 가능하고 문과 학생들이 원서를 지원해라. 원서 지원해라. 결국은 문과 학생도 원서 쓸 수 있다. 이거지만 원서는 써라. 나는 인문계 안 뽑을게. 이거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산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가산점이면 자연계 학생들의 원서 지원을 자연계 학생들과 경쟁을 해서 이기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산점에 대한 부분을 보고 명지대학교 컴퓨터공학과는 가산점이 수학에 가산점을 두고 있지 않고 과탐의 가산점을 10%를 두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또 삼육대학교 약학과는 수학의 가산점 5%, 과탐의 가산점 3%이기 때문에 가산점이 별로 크진 않지만 약학과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대부분 고득점자들이죠. 고득점으로 올라가면 가산점 3%도 엄청나게 점수 관계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8%가 광운대학교 15%보다 더 많은 격차를 발생시킬 수도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인문계 학생 중에서 수학을 잘 본 학생, 이런 학생들이 교차 지원을 생각하게 되고, 교차 지원을 생각하면 이렇게 자연계를 쓰게 되고, 그리고 쓸 때 우리가 주목할 점들은 수학이나 과학에 대한 가산점을 우리가 꼭 염두에 두고 원서를 쓰게 되어질 텐데, 문제는 뭐냐? 작년에 수능보다 올해 수능이 어려웠죠. 불수능이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불수능은 어떤 의미냐? 결국은 뭐냐면 불수능이 생기면 시험을 잘 본 학생들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불수능이 되면 결국은 수능 영역에서 편차가 커지게 돼요. 어떤 과목은 잘 보고 어떤 과목을 못 보는 학생들이 생기게 되고, 그럼 그런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축소되는 거죠. 범위가. 그럼 이런 대학을 선택하게 되어지면 문제는 뭐냐? 첫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성적에 가장 적합한 대학이야. 잘하면 이 정도 대학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게 나만 유리한 게 아니라 올해 이런 학생들이 많고 이런 학생들이 교차 지원으로 몰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전년도보다 점수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되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차 지원을 불가피하게 원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은 피하기가 어려워요. 피하기가. 하지만 꼭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런 교차 지원의 지원 구조는 이거는 안정 지원이 될 수 없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입시기관에서 어디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교차 지원을 통해서 이런 정도의 대학을 전년도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보니까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도 상향이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반드시 이게 상향이면 어딘가에서는 안정 적정 지원을 찾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자연계에서 인문계열로 교차 지원이 가능한 경우들은 사실은 자연계에서 인문계열은 교차 지원이 거의 다 되죠. 모든 대학들이. 자연계에서 인문계에서 자연계로 넘어가는 경우들은 교차 지원을 하는 대학들이 제한적이고 더군다나 가산점을 주죠. 수리 우리가 자연계에 미적이나 기하에 가산점을 주거나 과탐에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범위가 좁지만 자연계 학생들이 인문계로 교차 지원을 하는 경우는 거의 모든 대학들이 교차 지원이 가능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교차 지원을 가능하지만 문과의 대학과 자연계의 대학이 레벨이 다르죠. 다시 말하면 서울대도 인문계의 서울대는 최상위 대학이에요. 모든 대학의 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자연계의 서울대학교는 일반적으로는 서울대학교 위에 약대가 있을 수도 있고 서울대 위에 치대나 서울대 위에 의예과가 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문과보다는 낮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연계 학생들이 문과로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몇 단계를 높여가야 돼요. 대학을.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자연계에서 교차 지원을 통해서 대학을 가려고 한다. 그러면 자연계에서 가는 대학의 수준보다 낮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교차 지원의 의미가 별로 없죠. 그런데 특히 자연계 학생들이 교차 지원을 많이 고려하는 대학이 특히 상위권 학생들은 서강대 같은 데죠. 서강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학의 반영 비율이 43.3%이기 때문에 국어의 반영 비율과 100분위 편차가 많이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계에서 수학 시험을 잘 본 학생들에게 유리한 일반적인 전형이다 라고 해서 서강대학교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많고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서울대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서울대도 국어 반영 비율이 33%, 수학 반영 비율이 40%이기 때문에 서울대 같은 경우도 자연계 학생들 중에서 일부가 그 서울대 인문계 쪽으로 교차 지원이 가능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계의 서울대와 인문계의 서울대의 격차가 너무나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연계에서 서울대를 갈 수 있는 학생이 교차 지원을 통해서 인문계의 서울대에 진입하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고 특히 중앙대학교 글로벌 금융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학의 반영 비율이 45%, 중앙대 경영학과 45%,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40%이기 때문에 10% 편차는 사실 그렇게 큰 건 아니긴 하지만 중앙대 같은 경우 글로벌 금융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 학생들 중에서 문과로 교차 지원이 충분히 가능한 구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자연계에서 인문계로 교차 지원이 가능한다. 거의 모든 대학이 다 된다. 하지만 국어와 수학의 편차가 발생이 되어야 된다. 일반적으로 100분위가 10% 이상은 벌어져야 유리함이 생기는데 서강대나 중앙대학교 글로벌 금융 같은 거에 해당이 된다. 하지만 내 성적으로 서강대를 정시해서 자연계가 갈 수 있는 학생이 교차 지원을 통해 가지고 문과의 서강대를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문계의 서강대와 자연계의 서강대, 인문계의 중앙대와 자연계의 중앙대는 격차가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결국 동일한 대학 내에서 이동 가능성은 적다라고 보기 때문에 교차 지원이 사실 그렇게 많이 발생이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주목할 거는 신설학과예요.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하냐면 새로운 변화가 발생이 되어지면 많은 분들이 여기에 주목하죠. 그리고 이게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낮은 성적에서 혹시라도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많이 가져요. 그럼 결국은 원서 지원이 쏠리게 되고 원서 지원이 몰린다는 얘기죠. 몰리게 되고 전년도의 입시 결과에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시가 매우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높은 성적대에서 낮은 학과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불합격할 수도 있다. 반대도 있겠죠. 낮은 학생 성적임에도 불구하고 원서 지원을 잘하게 되어지면 그 안에서도 기회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위기이자 기회가 발생이 되어질 수 있는 구간이 이렇게 신설학과, 특히 약학과 같은 신설학과, 약학과는 전체가
783명 정도로 선발하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상당히 많고 약학과의 783명은 수의학과, 한의학과, 치대를 다 합친 인원만큼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입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특히 상위권 대학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대부분 상위권 대학이라고 하면 자연계열에서는 뭐 한양대나 성균관대 일부 학과, 연세대 고려대, 그 다음에 서울대, 중하위권의 학과들이 직접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래는 인문계, 자연계에서 분할 모집을 하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의료학과다, 간호학과다. 간호학과에서 일부 뽑고 인문계에서 일부 뽑던 것이 올해 가게 되어지면서 그게 자연계로 통합이 되어졌다. 이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입시 결과의 예상값은 인문계의 예상값, 자연계의 입시 결과만 알고 있는데 이게 통합이 되어지면 새로운 입시 결과값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문계, 자연계가 통합 선발하거나 아니면 통합 선발하다가 다시 그걸 분할 선발로 인문계, 자연계를 나눠서 선발하는 것처럼 결국은 새롭게 신설이 되어지고 새로운 전형이나 새로운 학과들이 만들어지는 경우들 위험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모집 인원이 증가도 큰 거죠. 올해는 사실은 이제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숫자가 얼마냐 막 이거 관심 가지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 사실 별로 의미도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면 전체적으로 올해 선발 인원이 너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대도 783명 정도로 올해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모집 인원도 큰 폭으로 늘었고 약대뿐만 아니라 좀 전에 보여드렸던 성균관대 같은 경우 성균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대폭 늘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성균관대학교 가군에서 자연계는 278명, 나군에서 423명을 뽑는데 이게 전년도에는 538명을 뽑았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163명이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도 중요해.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올해는 어떻게 됐어? 모집 인원 자체가 대폭 늘었기 때문에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어지는 인원의 중요성이 사실 크지 않다. 모집 인원 자체가 대폭으로 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쟁률. 자, 지금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던 내용을 처음부터 정리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가장 위험한 게 뭐냐? 결론은 이거예요. 대부분이 원서를 쓸 때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하고 유리한 곳을 찾으려고 하죠. 근데 그게 나만 유리하고 나만 그걸 알고 있으면 좋은데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통계나 자료를 보면서 원서를 쓰다 보니 결국은 비슷한 상황으로 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결국은 입시 기간의 통계나 예상이 맞지 않는 게 바로 뭐냐. 어느 대학의 어느 과에 몇 명의 학생들이 원서 지원할지를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대량으로 몰리겠죠. 우리가 보는 입시기관의 사이트의 정보가 많아봤자 2개, 3개 정도의 입시기관의 사이트를 보죠. 그럼 그 사이트가 공통적으로 하나의 지점을 가리키는 거예요. 3개가 다 똑같은 지점을. 그러면 모든 학생들이 그쪽으로 과밀되겠죠. 뻔하죠.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통계나 데이터, 입시기관의 정보에 대한 신뢰도와 충성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지원자의 쏠림 현상은 더욱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 구간에 학생들이 몰린다. 이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결국 나에게만 유리한 구간은 없다. 입시는 되게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점을 알아야 되면 첫 번째는 지원 구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설명드린 거는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학과를 선택하게 되어지는데 대학을 결정하는데 이것도 신중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린 건 수능 활용 점수 100분이나 표준 점수 일반 대학에서는 사실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 근데 여기 올라가시는 것처럼 우리가 의예과로 가게 되어지면 비슷한 점수 구간에서 100분이나 표준 점수로 대학을 설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위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균관대를 예를 들었던 것처럼 올해 군 변화가 매우 심하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새롭게 바뀐 지형 구조 이거를 전년도의 입시 결과를 그대로 대입해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 입시 기간의 데이터는 올해 데이터가 아니에요. 전년도의 입시 데이터를 가지고 대략적 추측을 하는 것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추측이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꼭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구조를 이해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말씀드린 거 교차 지원. 우리가 수능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교차 지원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교차 지원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교차 지원을 하는 모든 대학의 구간은 안정 지원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설학과, 특히 많은 분들이 신설학과 모집 인원의 극대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입시가 매우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구간 이해를 잘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는 일곱 번째, 경쟁률, 마지막입니다. 경쟁률은 많은 분들이 뭐 원서를 쓰기 전에 경쟁률을 보고 원서를 써야 돼요 막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제가 누누이 이걸 얘기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이 대학 결정을 못한 상태에서, 아니면 대학을, 어떤 분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컨설팅을 받으면 각 가나다군에서 3개씩 찍어줍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10개도 찍어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20개도 찍어줄 수 있어요. 3개를 찍어주면 그 3개 중에서 부모님이 선택을 하셔야 되죠. 3개를 찍어준다는 것은 뭐냐면, 난 책임 없으니 당신들이 알아서 결정하십시오와 다르지 않고, 동일 대학의 3개 학과도 아까 구간 변화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동이 되게 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경영학과를 쓸까, 응용통계를 쓸까, 아니면 미디어를 쓸까 하다가 이거 구간 변동에 따라서 이번에 보니까 좀 해서 경제학과를 써야지 라고 쓴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상담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원서 접수 기간 전에 내가 지원할 가나다군의 대학과 학과를 이미 확정하시는 게 좋으세요. 확정하셔야 돼요. 그 확정하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와 자료 분석을 통해서 확정하셔야 되고, 원서 접수 기간으로 들어가서는 첫 번째 날이나 두 번째 날 오전에 반드시 원서를 써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정시는 먼저 쏘는 사람이 이긴다. 먼저 써야 돼. 무조건 원서를 써야 돼요. 내가 만약에 이 학과에 상향 지원 합격을 노리면 먼저 원서를 써. 그럼 다른 분들이 보니까 초기부터 경쟁률이 높아. 그러면 엄청 바보 같은 애들이 들어가 있겠네. 이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경쟁률이 높으면 얘들이 되게 성적이 되게 자신감 있는 애들, 고득점자들이 몰린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할까 말까 주저하다가 다른 데를 가죠. 그쵸? 근데 내가 만약에 마지막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어. 내가 쓰려고 하는 학과를 결정한 거죠. 나는 한국외대, 한양대, 세종대 이렇게 3개라고 한다면 물론 같이 원서를 쓸 수 없지만, 처음에 쓰려고 하다 봤더니 마지막에 갔더니 경쟁률이 한국외대, 프랑스 교육학과가 경쟁률이 낮아. 그럼 여기 원서를 쓰자. 탁 쓰면 그럼 경쟁률이 어떻게 돼요? 10.20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이게 대학 입시의 경쟁률이 예전보다는 그 경쟁률을 발표하는 시간대가 짧아졌죠. 보통 이제 3시간 정도 대에서 발표하는 학교들이 많아요. 또는 2시간대에서. 하지만 주식처럼 그냥 실시간 계속 도표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1시간, 2시간 이후에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고,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원서 접수 마지막 날 점심시간 이후 또는 2시 이후에 원서 지원이 몰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 경쟁률을 예측할 수가 없다. 경쟁률을 보고 원서를 쓰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경쟁률은 그냥 단지 숫자일 뿐이에요. 그 경쟁률의 숫자가 실질 경쟁률을 의미하거나 경쟁률의 숫자가 실제 지원자들의 성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시 전체적인 내용의 구조를 이해하시고 원서 접수에 대한 대학과 학과가 결정이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먼저 쏴야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엄청 돈 들여가지고 상담하고 자료 분석하고 시간 투자해가지고 잠도 못 자고 다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딱 3개 딱 골라놓고 난 다음에 경쟁률을 보고 원서를 쓴다면 그냥 그거는 눈에 보이는 허상을 잡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서 지원은 결코 좋지 못하다. 우리가 앞에서 많은 얘기를 해도 마지막에 가서 경쟁률을 보고 결정하게 되어지는 원서 지원이 다 의미가 없어진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면서, 반드시 원서 지원은 원서 접수 이전에 대학과 학과가 발전이 결정이 돼야 된다. 반드시 결정이 돼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원서 접수 첫째 날, 두 번째 날 오전에는 반드시 원서를 써서 먼저 쏘고 이겨야 됩니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정식 원서 쓰게 되어질 때 내 성적대에서 가장 유리한 데가 어디지? 나 수능 시험 좀 못 봤는데 유리한 데지 어디지? 라고 생각하면 셀 수 있는 것, 생각할 수 있는 부분,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곳이 나만 유리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유리하다
라고 생각하고 그런 곳들은 대부분 다 협곡이고 좁은 계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잘못하면 몰살될 수 있다. 결국 유리하면 사라지고 경쟁률은 높아지고 그건 결국 불리한 전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서 원서를 써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